아마도 거기에 있는 원통형 전지들이 나중에 유럽의 메이저 회사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나오는 차들은 면밀히 분석하면 역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게 적응 못하는 회사들은 상당 부분 뒤처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네요. 글로벌 랭킹 15위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가 EV 플랫폼을 7조 원을 주고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얘기고요. 결국은 본인들이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네. 좀 앞서가는 플랫폼을 개발한 놓은 뭐 미국이나 한국의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그래도 또 짚어봐야 될 시장이 EU 시장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은 상당히 이제 좀 성숙 단계로 들어가서 성장의 여지가 크지 않은데, 미국 시장은 닫혀가는 분위기고 남아있는 게 그래도 EU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EU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중국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업체들하고 EU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경쟁할 때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이 EU 시장,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어떤 회사의 배터리 EV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고자 대대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했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 지분 투자하고. 네. 그 리비안은 어떻게 보면 리비안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팩을 말씀하신 회사가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는 빼고 이렇게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아마 플랫폼 대부분을 그냥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지금부터 함께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네네. 근데 함께 개발한다는 거는 지금 있는 베이스를 활용한다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회사는 기존에 한국의 어떤 회사의 원통형들을 쓰고 있었고 최근에는 또 한 군데 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나 원통형? 예. 아마도 거기에 있는 원통형 전지들이 나중에 유럽의 메이저 회사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지 않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뭐 폭스바겐이 유럽에 폭스바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뭐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회사들은 또 각각 뭐 다양한 배터리를 이제 탑재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뭐 저희가 LFP 배터리의 한계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CATL 같은 경우는 뭐 한국 같은 이제 NCM 배터리 생산해서 또 판매하고 있고, 그런 CATL이 또 EU 쪽에 대규모 생산 캐파 지어서 뭐 또 진출하려는 계획도 하고, 그쪽이랑은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에 들어가는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유럽의 그 회사는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전용 플랫폼 만들어서 하면 상당한 많은 판매를 이룰 것이다. 이런 라인업을 갖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거의 다 완전 실패를 했었고요. 그런 결과로 지금 다른 회사 걸 도입하자고 의사결정한 걸로 보이고요. 그 회사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회사들 물론 그 회사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면 독일의 또 한 회사, 자동차 중에 제일 오래된 회사, 거기는 아예 EV 전용 그 브랜드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팔고 있는 그 플랫폼, 그거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시발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유럽이 개발해 놓은 유럽 독일 회사들이 개발해 놓은 플랫폼들은 사실은 면밀히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나 한국이 개발해 놓은 지금 최신 EV 플랫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크기에서 심하면은 300kg 아니면 200kg 정도도 무겁고요. 공차 중량 기준으로요? 예. 그 다음에 주행거리에서 더 짧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 성능이 좋은 게 어떻게 보면 독일 회사들의 매력이었는데 이미 한 200kg가 무거워져 버리면 그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판매량으로 지금 반영이 돼서 이제 브랜드를 없앤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벤츠 이야기하시는 거 들리는데 EQ 시리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BMW iX랑 테슬라 모델 X를 비교를 해봐도 한 200km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EQS SUV 걔하고 비교해도 한 200km 차이 나고요. 예를 들면은 모델 3, 모델 3의 사륜구동이랑 아이오닉 6의 사륜구동이랑 BMW i5의 사륜구동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 세 개는 거의 차 크기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는 테슬라는 1850km고 아이오닉 6는 2050km고 i5는 2250km입니다.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면 그 순에서 200km씩 차이 난다는 거는 그동안 BMW가 벤츠보다 운동성능이 좋다는 건 5 시리즈가 E 클래스보다 거의 같은 성능일 때 약 100km 정도 가벼웠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제동거리 짧고 피칭이나 롤링이 적어서 핸들링이 우수하고 이런 것들이 됐던 건데 이제 200km가 차이가 나버리면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하면 모델 3랑 i5랑 비교하면 400km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동안이 축적해놨던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에 대한 노하우가 힘을 발휘할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독일 회사가 갖고 있던 사실은 자동차의 매력은 이번 플랫폼 경쟁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독일 기업들이 계속 본인 플랫폼을 갖고 고집을 할 거냐. 그런데 독일에서 가장 큰 회사가 미국 회사의 플랫폼을 쓰겠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도 과연 어떻게 되겠냐 라고 했을 때 그 플랫폼이 앞서가는 플랫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유럽도 결국은 거의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 지분 투자한 걸 그 전무님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네요.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유럽이 개발해 놓은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출시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배터리 일렉트리비크로서 가져야 될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자꾸 드는 생각은 야 이게 전기차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가면 기존의 자동차 업계 판도가 굉장히 근본적으로 재편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발표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나오는 차들은 면밀히 분석하면 역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조금 타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아우디 이트론 같은 차는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싼데 과거 내연기관차에서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그 사실 전기차의 성능을 굉장히 많은 부분 좌우하는 건 배터리잖아요, 사실.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배터리의 성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좌우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거기에 적응 못하는 회사들은 상당 부분 뒤처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네요. 7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독일 회사의 의사결정. 그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플랫폼을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글로벌 랭킹 15위 안에 드는 자동차 회사가 EV 플랫폼을 7조 원을 주고 도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얘기고요. 이게 발생했다는 의미는 결국은 본인들이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 유럽은 이번 이 변화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 할까? 리튬이온 전지가 예전에 초창기에 커졌을 때 핸드폰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핸드폰이 처음에 시장이 커지게 된 거는 아날로그 핸드폰에서 디지털 핸드폰으로 변경되면서인데 그걸 유럽이 글로벌 스탠다드 모바일이라는 디지털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노키아가 글로벌 시장을 거의 반 이상 쉐어를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CDMA라고 해서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이제 디지털이 나왔었고, 그걸 이제 미국과 한국이 주도를 하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나 아이폰 쪽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누가 유럽의 핸드폰 메이커 걸 쓰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몰라겠죠, 유럽과는. 그게 그 흐름을 놓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플랫폼 변화를 보면 이번 이 컴피티션에서 유럽은 지금 이번에 내놓은 차들 최근 2, 3년 아까 말씀드린 무게나 가격이나 주행거리를 비교를 해보면 유럽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명성, 빠르고 모든 면에서 저 높은 고객 가치를 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심지어 포르쉐의 마칸 EV 그거랑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5N을 비교해봐도
운동 성능 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요. 네. 주행거리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가격은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은 승차감이 좀 딱딱해도 좀 시끄러워도 더 빠르니까 운동성이 더 좋으니까 핸들링을 더 좋게 하니까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독일의 명성이 있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포르쉐 매니아층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전혀 있는 뭐 거고요. 차별적인 우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그래서 독일의 뭐 아우토자이퉁 이런 그러니까 자동차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네. 그런 기관에서는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연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 또한 플랫폼 개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럽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기존 플랫폼의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제가 보기엔 집중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유럽 완성차 업체든 하여튼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해서 생산해낸 모델들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그걸 탑재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는다. 예, 어차피 새로운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플랜은 지금 다들 보이지 않는 상태고 네. 현재 개발하고 있고 네. 아까 중국 걸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구형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걸 말씀하신 거고요. 네. 구형 플랫폼을 안 쓰겠다는 얘기는 오늘 폭스바겐 리비안에 대한 얘기로 이미 얘기 정리된 것 같고 그러면 신형 플랫폼에 있어서 한국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아까 말씀하셨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두 회사께 오히려 전이 돼서 확대될 가능성이 우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식으로 유럽에 더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유럽의 그런 뭐 완성차 업체들이 좀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들을 한동안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이 한편으로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동차 회사들이 저가의 전기차로 판매를 하더라도 보통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대당 이익이 나와야 줘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할 때. 그거를 달성 못했던 거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형 차를 내놓겠다는 의미는 보급형 차로 판매를 하더라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그게 100만 원일지 방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IC를 판매했을 때하고 유사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로우 코발트 하이니켈이 개발이 되면서 배터리 쪽에서도 로우 코발트의 하이니켈은 하이엔드용 EV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급형 EV 쪽에 채용이 될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늘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뭐 빅뱅이라고 하셨던 25년, 26년 뭐 이때 되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쟁력 있는 보급형 차들이 각사마다 쭉 나오는 거는 이제 내는 회사들은 그 가격에 팔아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자 모델이라도 팔 수 있을 정도의 수량과 가격 순이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58,000달러, 그러니까 7,500만 원 정도 되는 게 작년에 팔린 EV의 평균 가격이고 한국은 5천만 원 정도 넘었고 이런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좀 적으니까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손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용할 수 있었던 거고 보급형 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거리 400km, 500km 정도 나는 걸 판매하겠다는 거는 보급형 차를 팔아도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몇만 대가 아니라 이제 몇십만 대를 팔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거기서 만약에 손해를 보면 이거는 회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이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500km 간다고 지금 발표한 이제 한국의 뭐 EV 보급형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니켈 함량이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1억 정도 되는 EV들이 그런 걸 쓰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코발트 함량이 좀 더 낮겠죠. 그런 개발들이 성공을 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준비가 돼서 그러니까 준비가 된 회사들과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의 이제 갭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은 아마 뭐 브랜드를 없애거나 뭐 팔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직접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성공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하면 누군가 개발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운영할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현재 플랫폼 개발할 때 가장 뭐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근데 이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의 아킬레스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뭐 하루아침에 금방 높아지거나 그건 인력 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좀 앞서가는 플랫폼을 개발한 놓은 뭐 미국이나 한국의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